드디어 이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바로 국밥. 소울푸드란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음식이죠. 예전에야 이 국밥을 두고 극강의 가성비를 자랑한다는 말이 있었지만요, 요즘엔 선택지가 다양해졌습니다. 한 끼 때운다는 느낌보다는 국밥 맛집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많아졌을 정도거든요. 이문설렁탕, 마포옥, 화목순댓국 같은 노포가 있는가 하면은 스타 셰프들이 작정하고 만든 옥동식, 광화문 국밥, 평화옥 같은 곳들도 있죠. 제2의 국밥 르네상스가 열렸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사실 국밥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워낙 오래된 이야기다 보니 어떤 게 사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많은 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사회적 합의가 된 그런 국밥 이야기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국밥 르네상스입니다. 1924년 이 국밥을 두고 매일신보가 이런 수식어를 붙입니다. 조선 음식계의 패왕. 현존하는 모든 국밥 중에 가장 오래전에 대중화됐죠. 바로 설렁탕입니다. 너무 오래된 음식이라 유래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에 선농제에서 기원했다던가 몽골의 고려 정벌 때 유래됐다던가 썰만무성하죠.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설렁탕에 대한 한글 기록이 19세기 초반에 등장했다는 거죠. 설렁탕을 대중적으로 먹기 시작한 건 조선 후기쯤으로 추정됩니다. 사람들이 소고기를 많이 찾기 시작한 게 이때쯤부터거든요. 원래 조선시대 땐 소 도축을 금지했지만은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밀도살이 자주 이루어졌는데요, 고기를 많이 쓰는 만큼 소뼈, 내장, 머리를 이용한 요리가 많아진 겁니다. 설렁탕도 마찬가지죠. 팔기에도 좋았어요. 현대식 주방도 보온밥통도 없었을 때니까 그냥 팔팔 끓이다가 손님이 오면 한 그릇씩 내놓는 거죠. 19세기에 설렁탕으로 가장 유명했던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지금의 서울역 서북쪽인 중림동입니다. 바로 옆엔 당시 한양에서 가장 큰 상업 중심지였던 칠패시장이 있었는데요, 이 시장을 오가는 사람들이 남대문이 열리기 전에 와서 한 그릇 뚝딱 먹고 성으로 들어가서 거래를 했죠. 하지만 이곳에 경인철도가 개통되고 서울역이 들어서면서 칠패시장은 좌초를 감춥니다. 설렁탕집들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죠. 칠패시장 다음으로 설렁탕 명소가 된 곳은 종로입니다. 현재 종로타워가 있는 자리 뒤쪽에는 원래 방범용 마을문이 있었는데요, 이걸 이문이라고 합니다. 종로로 들어가는 입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오갔어요. 마침 이 이문 주변에 땔감용 나무시장이 있었는데요, 설렁탕처럼 오래 끓여야 하는 음식은 땔감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 이 주변에도 설렁탕집들이 많이 모였죠.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설렁탕집인 이문 설렁탕도 바로 이곳에서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 설렁탕의 진짜 전성기는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밥을 사서 먹는다는 개념이 일반적이진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하는 상인들이나 밥을 사 먹었죠. 하지만 일제강점기 이후 관청과 경찰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종로 일대가 상업 중심지로 바뀌면서부터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밥을 사 먹었거든요. 당시 인기가 많았던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설렁탕이고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양반들은 설렁탕을 근본 없는 음식이라 여겼어요. 고기 부속물들이 주재료인데다가 반찬은 깍두기뿐이고 결정적으로 국에 밥을 섞어 먹으니까요. 하지만 이 진한 감칠맛의 국밥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설렁탕은 곧 서민뿐만 아니라 모두가 즐겨 먹는 대중 음식으로 자리를 잡게 됐죠. 특히 배달 음식으로도 인기를 얻었고요. 말씀드렸던 이문 설렁탕에는 상주하는 배달부만 10명이 넘었을 정도거든요. 설렁탕이 배달 음식으로 인기를 얻게 된 이유 중에 하나로는 이런 설도 있습니다. 이게 참 맛있긴 한데 양반된 체면에서는 상놈 음식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배달로 시켜 먹었다. 아무튼 여름에는 설렁탕 수요가 줄어들긴 했는데요, 더운 날엔 냉면을 팔면서 사계절을 버티게 됩니다. 설렁탕은 해방 이후에도 꽤 잘 팔렸는데요, 잠시 인기가 주춤했던 때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설렁탕의 인기가 떨어진 게 아니라 쌀 부족 때문이었죠. 홍수와 가뭄으로 쌀 생산량이 급격하게 떨어졌거든요. 정부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쌀밥을 못 먹게 할 정도였죠. 뭐 군사정부 때니까 가능한 일이었지만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쌀 대신 보리밥이나 조밥을 내놓긴 했지만 이게 사람들 성에 찰 리가 없죠. 이후 정부가 혼부식 장려 정책을 펼치면서 밀가루를 많이 먹게 됐는데요, 이때부터는 쌀 대신 소면을 넣어서 먹기 시작했어요. 요즘도 설렁탕집에 가면 나오는 이 소면이 바로 그때의 흔적입니다. 조선 음식계의 패왕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서울을 대표하는 국밥이 됐지만은 설렁탕의 인기는 점점 줄어듭니다. 다른 국밥들이 치고 올랐거든요. 설렁탕의 자리를 위협한 대표적인 국밥, 바로 육개장입니다. 육개장은 보신탕인 게장에서 유래한 음식입니다. 예로부터 개고기는 서민 양반 할 것 없이 즐겼던 고기인데요, 날이 갈수록 소고기에 대한 수요가 개고기를 앞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게장에 들어가는 개고기 대신 소고기를 넣고 국밥을 만들게 됐죠. 게장이란 이름 앞에 고기 육자를 붙여서 육개장, 이 음식이 이렇게 탄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적인 육개장은 대구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는 게 정설이긴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발간된 별건곤이라는 월간지를 보면요,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대구의 자랑 대구탕반. 여긴 이런 내용이 실려있죠.
대구 탕반은 본명이 육개장이다. 지금은 큰 발전을 하여 본토인 대구에서 서울까지 진출하였다. 대구탕이란 이름은 대구에서 유래되어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지만요. 앞서 얘기한 대로 보신탕을 대신했기에 붙은 이름이란 설도 있습니다. 게를 대신한다. 그래서 대구탕인 거죠. 그럼 이 대구식 육개장은 어떤 음식일까요? 흔히들 알고 계실 경상도식 빨간 소고기 묵국에 가깝습니다. 왜 서울식 소고기국은 맑고 경상도식은 빨갛다고 하죠? 육개장 국물이 빨간 거는 남부지방인 대구에서 만들어져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음식이 서울에 와서는 또 서울 스타일로 변하게 되죠. 대구식은 큼지막하게 썬 소고기와 대파, 무, 마늘을 넣고 팔팔 끓이는 게 특징인데요. 서울식 육개장과는 고기와 들어가는 야채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구식은요, 양지를 써서 큼지막하게 썰어 넣고요. 서울식은 사태를 결대로 찢어서 넣거든요. 이건 게장을 끓이는 방식을 따라한 거죠. 게장에도 결대로 찢은 개고기가 들어가거든요. 감칠맛, 단맛, 거기다 얼큰한 매운맛까지 잘 어우러진 이 육개장은 많은 사람들이 푹 빠지게 됩니다. 이 육개장이 대구 안에서도 한 번 더 변형됩니다. 대구식 육개장이 장투국밥과 결합해서 새로운 국밥이 탄생하기도 했는데요. 시장국밥이라 부르는 장투국밥 들어보셨죠? 사골 국물에 선지, 대파, 무, 콩나물을 넣은 국밥인데 고기보다 싼 선지를 써서 저렴하면서도 푸짐한 게 특징이었죠. 해장국으로도 인기가 많았고요. 이 장터국밥이 대구식 육개장과 합쳐져서 나온 게 바로 따로국밥입니다. 사골 육수에 선지, 양지머리, 대파, 물을 넣고 끓여서 밥과 국을 따로 내놓는 국밥이죠. 이건 사실 탄생 비화가 있습니다. 따로 국밥을 처음 만들어 팔았던 곳은 대구의 국일식당이란 곳입니다. 1940년대까지만 해도 국과 밥을 말아서 냈죠. 근데 당시 경북 지역은요, 유교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던 곳이었어요. 갓에다가 도포까지 두르고 다니는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었고요. 이런 양반 어르신들에게 국밥은 소위 상놈들이 먹는 음식, 뭐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밥과 찬과 국을 따로 분리해 먹는 것이 양반의 밥상인데 국을 밥에 훌훌 말아서 내놓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도포 들은 어르신들이 이 밥상을 보고 화를 내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국밥은 양반 체면이 만들어낸 메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비교적 역사가 긴 국밥 두 가지를 이야기해봤는데요. 사실 요즘엔 설렁탕이나 육개장보다 많이 드시는 국밥 있죠? 국밥계의 양대 산맥 중 하나, 돼지국밥. 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부산에 놀러가면 돼지국밥 많이들 드시죠?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익숙하긴 한데요. 돼지국밥을 늦게 접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대체 이 야생의 음식은 뭘까? 고기와 내장이 한데 섞여 있고 돼지비계에 박힌 털도 보입니다. 쿰쿰한 냄새도 나죠? 이건 돼지국밥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알고 나면 이해가 갑니다. 여기에 대한 썰들도 다양한데요. 돼지국밥의 원형은 밀양에서 먼저 만들어졌다는 게 정설이긴 합니다. 이건 기록된 역사만 해도 100년쯤 되거든요. 밀양식 돼지국밥은 소뼈로 육수를 낸 뒤에 무, 고춧가루, 파를 넣고 끓인 맑은 국입니다. 우리가 아는 돼지국밥과는 다르게 얇게 썬 고기가 들어있죠. 소뼈로 육수를 내는 것도 독특하고요. 밀양과 부산은 지리적으로도 가깝기 때문에 밀양식 돼지국밥이 자연스럽게 부산으로 전파됐다고 해요. 실제로 부산의 유명한 돼지국밥집들 중에서는 상호에 밀양이 붙어있는 경우도 흔하고요. 근데 부산식 돼지국밥은 돼지뼈로 우린 국물에 부속고기와 살코기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이것 역시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예상하셨겠지만 피난민들 영향이 크죠.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부산으로 피난민들이 몰려옵니다. 가진 게 없던 피난민들은 쉽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돼지국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북한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냉면이 너무 먹고 싶은데 메밀을 구할 수 없어서 밀면을 만들어 먹었다는 이야기 아시죠?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비싼 소뼈 대신에 동골 육수를 우렸고 이북 지역 피난민 영역으로 돼지 내장과 돼지 머릿고기를 넣었습니다. 이후의 일이지만 어느 가게에선 이북식 순대도 넣어서 끓였고요. 다양한 가게에서 다양한 스타일로 발전했기 때문에 특정 스타일이 부산 돼지국밥의 원조다, 이렇게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는데요. 분명한 건 내장 같은 저렴한 부위를 몽땅 쓰다 보니 돼지 특유의 강렬한 냄새가 났다는 겁니다. 특히나 축산업이 지금처럼 현대화되기 이전이니 더 심했겠죠. 지금이야 축산업이 많이 발전하기도 했고 삼겹살, 목살 같은 부위를 쓰면서 예전에 비해서 누린내가 많이 사라졌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돼지국밥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음식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던 시절, 냄새 좀 난다고 해서 안 먹을 수 있나요? 이 맛에 적응한 부산 사람들은 오히려 구수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저렴한 돼지국밥은 산업화 시대에 들어서도 큰 인기를 끕니다. 저렴하기도 했지만 빨리 먹을 수 있었거든요. 왜 돼지국밥 먹을 때 부추, 마늘, 고추 이걸 다 한데 넣고 말아 먹죠? 이게 당시 노동자들이 밥을 빨리 먹기 위해서 이렇게 먹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옵니다. 이런 식으로 온갖 재료들이 뒤섞여 있는 부산식 돼지국밥은 부산이라는 도시가 거쳐온 시절을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분위기가 또 다르죠. 과거의 돼지국밥이 야생 그 자체였다면 지금은 고급 부위를 쓰면서 스타일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말씀드렸던 이런 국밥들은 태생부터가 다른
다릅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있죠. 가벼운 주머니로 빈속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데다가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음식이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국밥을 소울푸드라 이야기하는 데에는 이런 이유가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나트륨이 좀 많긴 해도 탄단지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든든하죠. 때문인지 현성이 치이다가도 이거 한 그릇 하고 나면 힘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말도 나오죠. 미국에 국밥이 있었다면 아서 플렉이 조커가 되진 않았을 것이다. 옛날 모습 그대로라고 생각했던 국밥들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조금 오버해서 꽤나 프리미엄화됐죠. 스타 셰프들과 대기업이 손잡고 미국까지 진출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제2의 국밥 르네상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오늘은 대표적인 3가지 국밥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이번 편에서 빠진 국밥 중에 가장 팬덤이 강력한 국밥이 있죠. 순대국밥. 이건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음에 길게 들려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뜨끈한 국밥 한 그릇씩 하시면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국밥집은 어딘지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